자,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은근히 새벽 시간과 개장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분들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만한 내용들 좀 진지하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꼭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 관점에서 코스닥 차트는요 약간 무너진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스닥 안에서 이것저것 조금 쪼개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서 적합한 대응 전략을 취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큰 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차트가 조금 좋지 않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일단 무너지고 있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역추세를 타면서 이제 끝났다, 고점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한번 터치는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혹은 내가 그냥 기대하는 그 기대감만으로 3000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3000포인트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27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27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고 보시되 해당 구간에서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하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엔솔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지수는 단기간에 조금 출렁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수가 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주가가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 주가라는 거는 항상 업앤다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재 코스피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한 달 내내 빠지다가 두 달 정도 오르고 또 2, 3주 정도 빠지다가 2, 3주 오르고 또 2, 3주 빠지고 한 달 넘게 오르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늘 반복인데 항상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마다 여러분들 못 버티고서 남 탓하고 흉보고 욕하고 악플 달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좀 해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저점 구간들이 늘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늘 기회였는데 왜 기회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상장된 상장사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증가세를 보이는 구간이냐 이익이 감소세를 보이는 구간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수주를 따오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호실적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철강이 됐든지 화학이 됐든지 2차전지가 됐든지 이쪽은 사실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근데 철강, 화학, 2차전지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경기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 반면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지만 금리 인상을 시도는 좀 하려고 하고 있죠. 혹은 기대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호실적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엔화가 너무나 싸다 보니까는 일본이 수출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또 있었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내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수출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너무 좋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높고 자동차도 어쨌든 수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긴 했어도 실적은 잘 내고 있잖아요. 화학은 여전히 부진하고 중국 쪽으로 영향이 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은행, 금융 쪽도 최근까지 어쨌든 계속 좋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금리니까 이익 자체는 여전히 좋아요. 2차전지는 살짝 부진하죠. 리튬 가격이 많이 꺾이긴 했으니까. 기타 그 밖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설비 인프라 쪽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들이 HLB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면은 호재 아닌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가 좀 빠르고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온다라는 거는 호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 단순하게 그냥 이 방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떤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차입니다. 시간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올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먼저 주가가 움직여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빠르면 6개월, 길면 12개월 뒤에 뭐가 움직입니까?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마찬가지로 빠르면은 6개월에서 길면 한 18개월 내로 고용지표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소비와 생산까지도 함께 영향을 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 대한 변곡점에 와 있잖아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앞두고서 발생할 수 있는 시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고 함부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기라는 것을 볼 때는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매달 발표되는 지표, 분기별로 발표되는 지표, 연간마다 발표되는 지표, 그 다음에 프레드라든지 인베스팅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진짜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지표들을 뭐 중간중간에 하나씩 보면서 어느 정도의 흐름과 추세 방향을 좀 읽어낼 필요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는요, 여러분들, 고용, 소비, 생산, 이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이 어떠냐, 고용이 지금 좋은 추세냐, 소비가 좋은 추세냐, 생산이 좋은 추세냐, 혹은 하나가 위험하냐, 그러면 줄줄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분석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출근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일자리를 잃게 돼요. 일자리를 잃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쓸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고용이 안 되니까 소비가 꺾이고, 소비가 꺾이니까 당연히 생산도 줄어들죠. 이러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어디에다가 수요를 해줬죠? 페드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달러를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산이 살아나.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이제 고용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퍼주니까는 사실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근데 200만 원 받고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연준에서 한 300만 원 돈을 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200만 원 받고 회사 들어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놀고 있고 연준에서 주는 돈만 받아 먹어도 이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최저생계는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의 공고를 못 내고 사람을 구할 때 300만 원 이상으로 부인글을 올려야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는 것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원가가 상승을 보이겠죠. 원가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왜? 기업들이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제품 판매 가격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쏟아부어주는 돈 때문에 수요가 엄청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살아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플러스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WTI 유가도 뛰고 천연가스도 뛰고 원자재 가격들이 뛰다 보니까 당연히 또 원가에 영향을 주니까 판가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을 펼쳐온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거나 침체가 올 위험이 매우 높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반대로 가겠죠.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돈을 쏟아 부어준다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레드에서 확인을 하시면 M2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통화 증가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화 증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진행해온 거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M2가 0.5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 정도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데 지금 0.5포인트예요. 왜냐면 긴축과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M2가 쭉쭉쭉쭉 증가율이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약간 여기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M2가 머물러 있으면 경기 흐름에 있어서 변곡점이 와요. 즉 다시 말해서 M2 증가율이 빠질 때는 그만큼 경기가 좋았던 거를 억누르기 위함이라거나 아니면 경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2023년까지는 계속 좀 주가도 안 좋고 이 통화정책과 긴축 때문에 너무나 큰 압박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올라왔죠. 2024년 들어서 그래도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장도 신고가 계속 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M2 증가율이 올라오긴 했단 말이에요. M2 증가율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종합지수도 같이 함께 연동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증가율이 잠시 머물러 있고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죠.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자 7월 22일에서 놓고 보면은 이건 호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9월 시점으로의 9월 달에 경기 컨디션을 가지고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걸 과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혹은 9월 이후에 남은 연말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혹시나 높아진다면, 그러면 또 시장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도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왜? 여태까지 물가 잡겠다고 돈 뺏어가고 금리 인상한 건데 물가는 아직도 3%대잖아요. 물가를 잡지도 못해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긴축과 통화정책을 펼쳐왔는데 물가를 못 잡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를 다시 내리고 통화 증가율 M2가 증가한다? 이건 최악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미국 기준으로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은근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한 9월이면은 4.5%대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4.1%가 바짝 몇 개월 새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과 소비와 생산, 이 3박자가 모두 좋아야 된다. 근데 고금리와 긴축 때문에 소비 여력이 녹록지 못해. 고용 지표도 지금 조금 부진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어쨌든 통화 정책인데 이 통화 정책마저도 공격적으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다리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리세션이죠. 요게 큰 충격으로 한 방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감세 정책들을 펼칠 텐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럼 재정적자 위험도 있어요.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줄 여력이 안 돼요. 게다가 물가를 잡겠다고 여태까지 펼쳐온 정책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유동성 관련된 정책을 펼칠 여력도 안 되고, 이건 진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 이렇게만 계산하지 마시고 9월과 혹은 연말까지 남은 하반기, 특히 4분기의 경기 컨디션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4분기에 대한 경기 컨디션과 금리 인하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 시점 7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리 인하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4분기 기준으로의 금리 인하, 에이 뭐 그거 뭐 별거 차이가 있겠어 2, 3개월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매달 CPI부터 PCE부터 PPI부터 이런 거 가지고 그때그때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곡점에 놓여져 있어요. 특히나 거기다가 M2 증가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러 있어요. 이 머물러 있는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좀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나는 엔캠 주주고 HLB 주주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크게 빠지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의미가 없어요.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원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한때 정말 무섭게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잘 가다가 이런 그림이 여기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야를 좁게 봐야 될 땐 좁게 봐야 되고 넓게 볼 땐 넓게 봐야 돼요. 종목에만 너무 집착했다가는 시장 무시하고 들이댔다가 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기업 가치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전액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HLB도 최근에 다 짚어드렸지만 FDA 다음 스텝 기다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세션을 포함해서 외부적인 영향이 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다 작살난다. 그러면 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유 뭐 이거 HLB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썸네일 어그로 끌었네, 엔캠 얘기한다 해놓고서 지금 딴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 가세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차트만 딱 보면서 그냥 이게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주식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은행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내일 정도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예를 들면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제이오, 포스코 퓨처엠 등등 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언급을 좀 싹 다 해드릴 건데, 되게 잘 가고 있는 조선주는 진짜 엄청 사지도 않고 2차 전지 사서 물렸다고 악플 달고서 내가 그 당시에 네 영상을 안 봤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악플을 정말 열심히 달아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본인이 잘났으면 본인 판단대로 하지 왜 제 영상을 보고서 사서 이제 와서 제 탓을 합니까? 특히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은 저는 8만원대부터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도 추천을 하고 여기서도 추천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추천할 때는 어떻게 나눠서 얼마에 사세요라고 분할 매수 관점을 드렸는데, 분할 매수를 충분히 진행해도 되는 좋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유로 제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기업의 가치는 정확하게 알고서 제가 브리핑한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은 제가 머리 받고 사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만 저에게 뭐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제가 종목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머니코드 채널이 제가 원래 메인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기존에 10만 명 이상의 채널과 4년 반 시간 동안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원만 450명이 넘습니다. 유료 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적으로 저에게 가입했던 회원 수가 7,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저도 100% 완벽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짜나 사기꾼들의 전문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종목을 컨택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이런 조정일 때 기업의 가치에 변함이 없다면 느긋하게 매수해서 그 다음에 묵직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이 안 맞으면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하반기 대비 조선주, 원픽, 현대중공업 지금 25%대.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대형주들은 비중 자체를 크게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0%대, 200%대, 170%, 230% 수익금도 괜찮죠? 일부 매도하고서 남은 물량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도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죠? 중간중간에 이제 익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수익금은 적은 겁니다. 실리콘2도 주도주로 형성이 됐던 2월달 이때부터 보유해서 200%, 300%대고 수익금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전문가 찾아가세요. 그렇게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까지 제가 데려가면서 욕먹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까지 굳이 제가 억지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저를 믿고 이 수익에 대한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 정말 잘 따라 주실 분들만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제가 아낌없이 다양한 정보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 한두 개만 보고서 자기들이 받은 종목과 정보들이 본인 스타일에 맞지도 않으면서 그걸 꾸역꾸역 해보겠다고 따라했다가 저를 떠보듯이 하는 행위는 죄송하지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입맛을 다 맞춰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돈 한 푼 안 받고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왜 무료로 해드리면서 본인들이 저한테 지불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그런 욕과 쿠사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빼고 감정 낭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튜브 영상에서 공식 추천주나 이런 거 절대 언급 안 할 겁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라는 판단 하에 한 종목이 됐든 두 종목이 됐든 진지하게 매집하면서 진지하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케어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물론 유료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덥석 제가 유료 서비스 가입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가입도 저는 아무 때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당장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딱 한 개 종목 제대로 매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가치 투자 베이스로 주가가 이렇게 저렴해지고 혹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편안하게 매집을 했다가 터치는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뭐 빠른 급등주를 원하고 뭐 어떤 단타성 이런 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리딩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요, 제가 한 개에서 두 개 종목 정도만 집중적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주식 투자를 이렇게 편하게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믿음에 별거 없어요. 저는 일단은 무료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만난다라는 거,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거기에다가 먼저 의미를 좀 두시고, 그러면서 정직하고 건강한 투자를 했을 때 또 이야,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함께 느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더 믿음이 생기시면 나 이 사람 믿고 한번 뭔가 더 해보고 싶다, 열정적으로 돈을 한번 열심히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한테 정규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진지하게 저와 함께 핵심 종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매집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투자 스타일이 저랑 잘 맞으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스타일 안 맞으면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돼요. 다른 영상 보셔도 됩니다.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스타일이 맞는 분들만 제가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숫자 7 한 글자만 발송해 주십시오. 그분들께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매집 시작해서 집중 투자가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 조금 힘든 시간들이 되실 텐데 그 시간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야 넓히세요. 모르면 공부하시고 보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